2020년 한국인사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 세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앤 워크플레이스 사회를 맡게 된 경기대학교 유성민 교수입니다. 네, 저희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특별 세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저희 워크플레이스 일터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특별 세션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번 저희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 또 코로나까지 저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업들 그리고 또 일하는 방식 또 우리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번 인사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특별 세션으로 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터 혁신에 미친 영향 또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또 연구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이 내용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저희 발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로 한국생산성본부의 한평호 부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자로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자께서는 또 관련 분야 굉장히 전문가셔서 아주 전문적인 내용으로 저희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소중하게 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분들로 각 저희 산업계 전문가들과 또 학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산업계 전문가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동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정문주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계 전문가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오계택 실장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양재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바로 시간 관계상 바로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발표는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한평호 부소장님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코비드 19 시대의 조직 변화 과제라는 제목으로 약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평호 부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하기 앞서 이런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저는 그 DTM 및 그 코비드 19 시대 조직 변화 과제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발표 시간이 한 15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보다는 DT에 대한 변화의 어떤 핵심적인 그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이제 기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일터의 변화에 있어서 특히 재택근무의 어떤 변화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두 가지 영향이 어떻게 HR 특히 조직 변화 또 조직을 관리하는데 또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충격인데요. 이 디지털 충격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깊이 와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업 경영에 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향 요인을 꼽으라면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그다음에 환경적 차원에서 지금 방금 언급해드린 코로나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그 영향 팩터 중에 하나는 인구 변화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이런 생산 가능 인구의 그 감소로 인해서 사실은 그 일터에서 그리고 HR적으로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이슈가 많지만 오늘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코비드 19를 중심으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트너에서 21년도 좀
생활을 변화시키는 기술 요인으로 큰 세 가지 카테고리로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좀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런 감염 위기로부터 극복하는 기술, 또 이 원격 근무라든지 또는 원격 어떤 그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술, 또 원격으로 거래가 가능한 기술들이 앞으로 21년도에는 활발히 좀 더 이 기술들이 확산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원천 기술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AI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IoT,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VR, AI 이런 기술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어떤 기업 여러 가지 그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상품화되고 서비스화돼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상상했던 그런 어떤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그런 세상들이 이미 현실로 밀접하게 지금 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 변화로 인해서 기업 차원에서는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는 정말 새로운 그 경쟁 환경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 변화,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한 어떤 기술 변화의 속성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한 세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초연결입니다. 초연결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뭐 핸드폰 하나로도 이제는 뭐 뱅킹뿐만 아니라 쇼핑이라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듯이 이미 우리 안에 사람과 사람, 또 기계와 기계를 연결되는 그런 초연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요. 또 이러한 그 기계와 기계 또는 사람 간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 연결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정보, 그 정보의 어떤 축적된 정보를 통한 어떤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또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동안 발전하지 못했던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그 새로운 그런 인공지능을 통한 새로운 제품 또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이런 초융합,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디지털 이런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근간을 흐르고 있는 변화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러한 초연결과 초지능, 초융합 같은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정말 전에 상상하지 못한 경쟁 세계에 지금 돌입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뱅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이런 SNS를 주로 하고 있는 카카오와 경쟁할 줄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이런 카카오와 이런 카카오뱅크와 은행뿐만이 아니고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우리가 지금 영위하는 모든 산업에서 이 경쟁의 범위라든지 대상, 내용, 방식, 속도, 이 모든 것들이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앞에서 제가 모두에서 잠깐 그 헤드 메시지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경영의 근본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경쟁 세계에 지금 몰입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런 경쟁을 그 좀 더 한 수준 더 들어가서 요즘 좀 분석해 본 그런 그 연구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지금 여기 담아놨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는 그 테이시에라 교수가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기술로 촉발된 변화를 좀 더 들어가 보니까 기술이 이런 어떤 어떤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술로 인해서 고객의 가치 사슬이 지금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 양상이 다르다, 이런 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이런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IoT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한 곡을 우리가 그 구매를 할 때 CD로 구매했던 것을 이제 곡 하나로 구매하던 그러한 그 언번들링 시대에서, 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행사를 통해서 이런 중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여행 서비스를 받았다면은 직접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과 또는 그 여행지에 있는 어떤 그 직접적인 그 거래사와의 직접 연결하는 그 탈중개화를 넘어서 지금은 고객의 가치 사슬을 파괴하고 있는 디커플링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디지털 변화의 핵심이 기술로 촉발되고 있지만 그 기술이 고객의 가치 사슬, 즉 고객이 어떤 물건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 평가하고 또 선택하고 그것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이런 고객 가치 사슬의 각각의 단계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우버라든지 어떤 집카라든지 소카 같은 그런 공유 이런 그 경제에서도
사실은 소유하고 사용을 지금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이러한 어떤 그 디지털 기술들이 이제는 고객들이 창출하는 그 가치와 또 그 가치를 확보하는 방법들을 다 지금 분해하고 있는 그런 디커플링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거하고는 다른 그런 경쟁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어떤 초연결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일상의 생활에서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제조 부분에서도 이러한 기기와 기기가 결합되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런 스마트 팩토리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이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GE에서 프레딕스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 과거하고는 다른 어떤 제조 현장의 어떤 관리를 넘어서서 제조 기업이 서비스화되는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그 해피랩스라는 데서는 이 해피포크라는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먹는 그 음식에 이 포크에 센서가 부착이 돼 있어서 음식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양뿐만 아니라 이 음식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음식의 그 영양소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저장해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건강 관리를 하게 해준다든지 이렇듯이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기가 연결되는 그런 세상으로 더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AI가 이제는 우리 업무 깊숙이도 이제 파고들고 있고 이런 그 일례로 지금 가트너에서는 지금 AI 상사 즉 과거와 같은 이런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어떤 지유 관계가 아니라 이제 AI 그 AI가 탑재된 로봇이 어떤 상사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실제 몇 군데에서 적용해 보니까 훨씬 만족도가 높더라 이런 그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일본에서는 그 도로보군이라는 그 AI가 탑재된 그 지금 그 기계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동경대를 합격시키는 게 지금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AI가 점점 더 어떤 개발 단계를 지나서 우리 생활 밀접하게 여러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아주 깊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은 초융합이고 그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플랫폼 사업자의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카카오가 처음에는 SNS로부터 출발해서 컨텐츠 사업을 하다가 또 금융으로 확장되고 또 벤처 투자, 그다음에 쇼핑이라든지 뭐 이 메이커스라든지 이런 커머스라든지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기업 솔루션과 이제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 가치 또는 고객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그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이 기존의 기업들이 좀 취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신규 서비스들을 좀 더 용이하게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사업은 사실은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그 카카오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등과 같이 어떤 테크 기업들이 좀 더 제조 쪽으로 이렇게 점점 확대해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굴뚝 기업들, 제조 기업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점점 서비스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큰 두 개의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산업이 제조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제조 플랫폼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잘 구축할 것인가를 좀 정책 과제화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사례는 이게 핑한 사례도 해봤는데요. 이 금융에서부터 출발해서 헬스케어라든지 자동차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그 파생적인 서비스로 이 플랫폼을 통한 그런 서비스들이 확대되고 있는 사례로 제가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의 이제 반응들을 제가 이 신문에 있는 그 헤드 기사만 이렇게 따와봤는데요. 이 헤드 기사의 어떤 메시지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제 디지털을 우리가 내부화하고 그것을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접목하지 못하면은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거 완전 시장에서 도태될 그런 위기에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들이 팽배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까지도 이런 디지털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아주 지상 과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슈 중에 하나는 이런 기업 대응뿐만이 아니고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우리 뒤에서 아마 이 부분은 더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 즉 새로운 신시장이 창출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근로 형태가 발생이 되고 그 근로 형태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아마 이제 좀 정부라든지 이런 산업 차원에서는 고민해야 할 이슈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연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코로나 부분인데요. 이 코로나에서는 특히 이 디지털 기술이 가미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재택근무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은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밀접한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창출되는 것이지 혼자 독립적으로 일을 해서는 이런 것들이 발현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여하튼 코로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싫어하는 애플까지도 재택근무를 하게 만들었는데요. 재택근무로 인해서는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업 차원에서는 두 가지 이슈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택을 하면서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문제와 방금 이 실리콘밸리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창의력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떤 대인 간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창의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새로운 어떤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재택근무를 넘어서서 이제 워케이션이라는 즉 휴가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지금 몇몇 회사에서는 좀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워케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례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는 기술 발전과 함께 조금 하나 고민해봐야 될 포인트는 이제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세미나를 이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회사들과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업 차원에서 한 가지 좀 고민해봐야 될 포인트는 앞으로 그러면 재택근무가 아니라 이런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기술들이 조금 더 발전이 되게 되면 이제 가상 공간에서 근무하는 가상 사무실까지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걸 비단 상상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조금은 그 러프하긴 하지만은 일부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변화 과제를 생각할 때 기업 차원에서는 여전히 사람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조직 관리의 문제, 또 이 디지털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잘 수용하고 확보할 것인가의 어떤 문화를 정착할 것인가의 문제 세 가지 차원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좀 더 그 HR 관점, 조직 관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건 이러한 변화를 관리해야 될 그 내용과 특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HR 부서의 역할이 그 HR 챔피언에서 그 데이비드 얼리치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관리 위주의 어떤 그러한 HR 역할보다는 체인지 에이전트와 그다음에 조종자의 역할, 그다음에 전략가의 역할 부분들이 앞으로 인사 부분에서는 훨씬 더 강화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어떤 그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 그런 기능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평호 부소장님, 저희 전반적인 우리 디지털라이제이션 또 코비드19가 전체적인 기업에 미치는 영향,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을 중심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고 또 재택근무를 포함한 다양한 또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와 관련하여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 특히 인사부서의 변화, 체인지 에이전트로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 또 아무래도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얘기는 또 토론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진행을 좀 해볼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저희 저희 발표와 토론이 마친 이후에 저희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도 받고, 또 저희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채팅창에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저희 토론 시간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님께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영향에 의해서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윤동열입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좀 제가 말씀을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평호 부소장님께서요,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좀 더 HR 쪽에 포커스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도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19가 더 많은 영향을 우리 일터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 제기의 의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변화 전망 그리고 우리의 현재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 관련된 권고 원칙 및 정책 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내용에서 일부를 발췌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의식은 제가 지금 PT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정통적인 일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이제 계층적 조직보다는 네트워크 조직에서 관리 통제의 업무 방식이 좀 변해서 어떻게 자율적이고 협업에 의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기술 변화 같은 경우가 분명히 우리의 채용 관행이라든지 평가 관행, 보상 관행, 교육 훈련의 관행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저희 항공통신 정문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근로자들의 필요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노사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확산 어제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오늘도 지금 증가세가 지금 거둬지지 않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실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하고 지금까지하고 달랐던 그 디지털 정보라든지 인공지능이나 정보 처리 의존성이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HR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죠.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그리고 이와 같은 이들에 대한 피해와 희생을 가장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특히 이제 비대면 근로가 증가하면서 원격이라든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었고, 실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들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 전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죠. 실제로 이 코로나19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전반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조업 식생활 관련된 건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 대한 그런 실제로 변화를 예측하고 있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용어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이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도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 구조가 변화되고 또 비즈니스 기회가 실제 증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랫폼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스마트 워크 시스템이라든지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생산 방식이 자동화된 건 오래전부터였는데 지능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죠. 그리고 특히 미디어하고 마켓의 이제 온라인에 따라서 디지털 풀필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가 안착되고 있죠. 요즘 시장 가서 장을 보시는 것보다 실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장을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SNS 그룹이나 네트워크 그룹 같은 경우가 이와 같은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산업에서 이와 같은 챗봇이라든지 로봇 서비스가 지금 돼 있고 여기가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일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형태하고 근무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HR 쪽에서는 바라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고용 형태가 변화했는데요. 근로 시간이라든지 장소 등이 굉장히 유연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사 부서 같은 경우 굉장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개개인의 근로자,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ICT를 이용한 사람 간의 이동 거리의 개념이
소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무 공간이 다변화되면서 어떻게 인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밑에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수평적 조직 문화가 나와 있는데 실제 주식 체계가 아니라 어떻게 관련돼서 우리가 뭐 재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 오피스 같은 데서 업무를 수행을 협업을 잘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뭐 이와 같은 현상, 뭐 실제 굉장히 편안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여주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원이 가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은요, 무엇보다도 이제 특히 채용 분야에서 먼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하고 채용 플랫폼에서 인력 풀을 활용한 경력직 수시 채용이 변화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채를 고집했던 그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요, 수시 채용을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는 화상 면접도 있고요, 또 AI 활용 면접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협업이나 업적에 따라서 어떻게 성과 평가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웨비나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토론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요. 저도 거의 매주 하는 이와 같은 실시간 세미나를 통해서, 심포지엄을 통해서 지금 거의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 수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표가 그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로봇 관련된 보급 추이도 증가.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면 산업용 로봇 추이에 대한 부분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서비스 로봇에 대한 증가 부분입니다. 스트래티직 어나리틱스에서 분석한 결과를 봐더라도요, 1년에 30% 이상씩 서비스 로봇에 대한 증가 이런 추이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돼도 실제 기업의 채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항공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기 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은 인원이 별로 안 줄었는데 CGV 같은 경우는 인원 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기간직 근로자 같은 경우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상을 그냥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면 여기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기업들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대응 같은 경우는 역량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은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가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근로라든지 비대면 업무 시행 효과라든지 그런 근무 시행에 대한 요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고 부분이 있는데 정책 지원 3개 정도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고안에 대한 부분을 제시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근로장소 같은 경우가 유연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의 경력직 수시 채용이 늘어나고, 또 화상 면접이라든지 AI의 활용에 대한 면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AI 알고리즘이 좀 편향성이 연계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향성, 그러니까 그 직종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에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편향성과 위험성을 어떻게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는 기술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고, 또 비대면 산업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이제 선제적이라는 말은 벌써 늦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직업훈련 체계에 대한 부분,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창출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유지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인사 관리에 대한 변화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특히 소통 방식이 비대면 디지털화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다시 아마도 단계가 지금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근무 공간 다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근무 시간을 유연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비대면 상황 보시는 바와 오른쪽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어떻게 업무 태도를 체크할 수 있을까, 근무 시간을 체크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협업자 간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사관리 변화의 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뭐 지금 미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빅데이터 기업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85%를 95%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외의 피해를 보고 있는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실제 좀 점검을 하고 실제로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해결할 수 있을까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가상채용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이와 같은 뭐 비대면 화상을 통해서 뭐 채용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해서 구직자의 속성이라든지 관련된 요구 사항이라든지 적합한 인재를 매칭시킬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비나 형태의 교육 방식이 전환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 기업에서 굉장히 뭐 이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진짜 필요하지 않은 교육에 대한 아예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의 변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전반적으로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하면 인식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기술 증가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인식 노력은 중요한데 특히 소상공인이나 전통 중소기업의 대응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력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보완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새로운 노동 규범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로 실제 풀어내면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업무량이라든지 적정 업무 가치, 직무급제 같은 경우를 제대로 되게 저희가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 자체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업무 방식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죠. 사실은 대기업은 자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관련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력이 없고 플랫폼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최근 이제 원격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관련된 매뉴얼을 배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배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까? 특히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는 주거 지역에 있는 분산형 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고용센터, 일자리 센터의 지원 구축체가 제대로 돼 있을까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자리 감소와 또 정보 전달 능력에 대한 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요, 특히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탈이 굉장히 지금 급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충격이 정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충격이라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한 대를 실제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 세미나를 제가 가서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로봇셀을 매기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키오스코 같은 경우 한 대 도입했을 때 인력이 줄어드는 실제 채용이 줄어드는 인원이 2, 3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요소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숙련도라든지 유연한 사고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활용, 그리고 민첩성이라든지 신기술의 이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 종사자 알고 계시면 우리나라 지금 비율이 취업자의 1.7에서 2% 정도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61만 명 1%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스페인은 12.5%, 핀란드 같은 경우 6.5%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것들도 법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국민 고용 안전망을 구축한다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지금 실질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00만 명이었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100만 명인데 아직 제대로 지금 설계된 거라든지 그런 지원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근로자와 사업체에 대한 연계 지원이라든지 인전직 지원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 취약계층 인력들이 실제로 생활할 수 있고 또 법적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눠야 될 얘기지 않을까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네 가지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간 주도로 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인력 관리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에이저하게도 할 수 있고 플렉시빌리티를 갖고 이와 같은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체계에 대한
그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노동자의 건강권이나 노사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연근무제를 포함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과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윤동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윤동현 교수님은 우리 4차 산업혁명위원회 또 4차 산업 그 사회제도 혁신위원이시기도 하고 분야에서 이제 일자리 관련한 내용을 또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기업이 이제 많은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또 많은 영향이 미칠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지원들이 어떤 분야에서 이제 미비한지 또 어떤 부분을 또 우리 정책적으로도 또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종합 토론 형태로 네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저희 우리 기업 측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노동자들 측면 입장에서 먼저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경영자 총협회의 우리 김동욱 본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토론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일단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한 변화 이런 것들이 기업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기업이 어떤 변화와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기업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 요인이나 또 뭐 여기 여러 가지 정부 정책상 또 여러 가지 필요 사항이나 요청 사항 또 저희 학계와 산학 연계로 연구해야 하는 주제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총의 김동욱입니다. 오늘 그 학회에 저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동열 교수님, 한평호 부소장님께서 이 디지털 변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조금 더 보완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10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1월 말부터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11월 중순이니까 10개월 동안 마스크 굉장히 처음에 불편했던 것이 10개월쯤 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3, 4월 달 이제 한참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유행했던 말이 BCAD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디지즈 해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윤동열 교수님께서 위드 코로나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앞으로는 코로나는 우리가 항상 같이 가야 될 그런 그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 전환 코로나 19에 대해서 19로 인해서 기업 그 산업 현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경총하고 노동부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경총에서 9월 초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택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비롯해서 유연근무제를 그 매출액 100대 기업으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한 88% 정도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라고 응답이 됐습니다. 매출액 100대 기업이라고 하면 뭐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겠죠. 이제 노동부에서 7월 조사한 걸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은 68%, 근데 이제 10인에서 29인 중소규모 사업장은 36%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도입률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 재택근무 방식들은 44% 정도 되는 기업들이 교대 순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정상근무 대비 이 재택근무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냐라고 ACR 담당자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담당자들의 이제 주관적인 그 응답일 수도 있겠는데 전체 한 46% 정도가 한 90점 이상이다라고 응답을 했고
전반적으로 평균이 한 82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재택근무의 성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과연 지금과 같은 재택근무, 유연근무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재택근무할 것이다. 그리고 33% 정도만 코로나 이전과 같이 대면 근무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8년 위기, 1997년도 IMF 위기 등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아시다시피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뭐 이런 유연근무, 뭐 또 스마트 워크 같은 이런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한 15년, 20년 전부터 줄기차게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뭐 인사관리학회 선생님들, 연어 선생님도 그렇고요. 기업에서 HR 전문가들이 많이 주창을 했었는데 이런 코로나 위기가 겪으면서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막상 해보니까 못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기 힘들겠다라는 그런 인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디지털 전환, 코로나로 인한 이런 비접촉, 비대면 근무가 애로 요인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식입니다. 흔히 말하는 라떼 아저씨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처럼 25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한 이런 중간 관리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 직원들이 눈에 안 보이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최고 경영자들 보면 재택근무 많이 하는데 뭐 임원을 비롯해서 중간 관리자 이상들은 재택근무 거의 못 하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분들이 연령대가 높아서 코로나 감염 기저질환도 많고 이런데 오히려 젊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그런 현상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득권들 그리고 또 최고 경영자들의 인식을 갖다 전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큰 불편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평가. 어떻게 이제 재택근무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임금을 지급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발할 내용들을 보면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노사관계, 노동법, 사회안정망, 임금, 성과 체계 이런 모든 시스템 자체가 대면 접촉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모두 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노사 문제, HR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접촉을 해왔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킨십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술도 잘 드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킨십을 잘해야지 성과가 좋고 기업에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전환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분들을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근무 윤리도 볼 수 있겠는데 흔히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냥 뭐 쉰다라고 반 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뭐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재택근무 시간에 뭐 마사지 샵을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제가 아는 분들 보니까 뭐 자기는 뭐 다른 데 가서 뭐 헬스클럽 가고 운동하면서 자식들한테 30분마다 한 번씩 노트북을 체크를 하고 마우스를 움직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 볼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근무윤리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법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노동법이 1953년도에 이제 흔히 공장노동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장에 있는 생산직, 그다음에 그 시간급 근로자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이런 노동법인데, 이런 것들도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개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런 그 변화에 적응도는 대기업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양극화, 이렇게 위기가 시작되면 양극화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데, 이런 코로나의 변화의 그런 그 근무 형태라든지 HR 부분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계층이 이제 중소 영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로 인한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이런 인적, 물적인 지원도 중소 영세 사업장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 둘씩 사회적 그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동욱 본부장님, 기업 측면에서 우리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이제 급속도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영향이 기업에게 미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유연근로 또 재택근무 이런 변화들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EO나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인식, 아직은 그거 따라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정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근무윤리나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아까 윤동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소기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노동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 측면에서 이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히나 다양한 이제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다양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산업별로도 또 노동자들한테 차별적인 영향들이 있을 텐데, 특히나 뭐 여러 가지 플랫폼 우리 노동자들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한 노동자들의 애로사항, 또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사항 관련해서 우리 정문주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노총의 정문주 본부장입니다. 그 일가 산업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때마침 예기치 않게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급진전되고 있다는 것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가 산업의 디지털화 관련돼서 뭐 일단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노총이 2016년, 18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 사업장들 대상으로 해서 그 디지털화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인데요. 제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현재 집권 이래 중소벤처부가 2022년도까지 3만 개의 스마트 팩토리 2조 원의 그 설비 투자 자금들을 지원해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양태들이 실제 현장에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급진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자체가 신기술 도입, 새로운 장비 도입과 관련돼서 새로운 교육 훈련 시스템들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게 수반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들어왔었고요. 두 번째는 이로 인한 일자리, 고용이 위축 축소되더라는 결과들이 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산업을 포함한 이제 서비스 산업이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앞에 윤동열 교수님 발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장 자동화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스의 분야 문제로 때문에 키오스크 도입이죠. 무인 결제, 무인 주문 뭐 이런 양태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 점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터넷 은행 이런 것들이 출현해 들어가면서 결국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원 ID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 뭐 도입 단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금년간에 도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에 있는 일자리 약 3,800개 정도가 소멸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던 바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이제 온라인 거래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기 전에 제가 좀 그 통계청 들어와서 자료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 작년까지 소매 판매액이 473조, 이 중에서 온라인 거래액이 한 135조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으로 치면 그 9%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죠. 근데 올해 통계가 지금 9월 달까지 나와 있는데요. 9월 누계 평균 확인을 해 보니까 소매 판매액 중에서 지금 온라인 판매 거래액이 33%를 차지를 해서 30%의 벽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것들이고요. 이 속도로 가게 되면 그 150조 원 정도가 넘어설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기 동안에 그러면 이 관련된 일자리를 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영향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이제 도소매업이 해당이 될 텐데, 도소매업이 약 6% 정도의 일자리가 감소를 했고, 판매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17만 2천 개, 역시 5.7%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배달앱 주문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음식 숙박업의 일자리가 22만 5천 개가 줄어서 약 10% 정도 일자리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 자체는 코로나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서 전통적인 일자리 자체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까지 총 58조 2천억을 투입을 해서, 이 중에서 이제 정부 투입하는 국비 자금이 44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투입을 해서 90만 개의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저희는 이런 결과들과 관련돼서 장밋빛 희망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일자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간접 그 일자리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이고요. 오히려 상당수 좋은 일자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 앞에서 이제 설명드려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뉴딜을 하더라도, 그리고 공장 자동화,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시켜 나가더라도 고용 친화적인 설계를 해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일자리 고용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 과제 한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우리 윤동열 교수님 발제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디지털화를 통해서 새로운 노동 유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소위 이제 플랫폼 노동 같은 노동 유출을 하고 있고, 우리 고용정보원 분석에 의하면 약 5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사회적 규범이나 노동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이, 그리고 사회안전망과 같이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주고, 어제가 전태일 역사 50주기였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노동 출현 자체가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들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연근무제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그 노동들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들인데요. 일단 유연근무제와 관련돼서는 그 관련된 제도들을 어떻게 도입하고 정비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한국의 노동시간 법제 자체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적용받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작게는 수백만 명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이 아직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각지대 해소로부터 먼저 우리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CJ 대한통운에서 드러나시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인해서 과로사하는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필수 노동자 지정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쉬운 말로다 소위 이제 쉼표 노동과 같은 것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대 국회 때 2018년도에 그 특례 업종 종사자들 숫자가 크게 그 업종이 줄어들었던 바들이 있습니다. 존치되는 특례 업종들의 경우에는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권 제도가 도입이 됐었는데요. 이런 이제 휴식권 제도의 문제라든지 노동시간 총량 관리의 문제, 근로시간 명세도 교부, 이런 것들이 되들어가서 제대로 된 시간 관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재택근무 내지는 재량근로, 간주근로, 이런 형태가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와 관련돼서 2018년도에 독일의 금속노조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주 28시간 노동자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을 확대시켰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같이 연구되고 도입돼 들어가면서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도 윤동열 교수님이 잠깐 그 예를 들면서 말씀을 했던
되는 과정에서 소위 미래 세제 마련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구글세로 대표되고 있는 디지털세의 도입이라든지 로봇세의 도입, 한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공장 로봇 도입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2위인 싱가포르보다 2배 이상 높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산업용 로봇 도입 자체가 부가가치 창출과는 반비례 관계를 가고 있다는 것들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 하에서 우리가 기본 바탕을 두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 해법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노총 정문주 본부장님께서 전반적인 이제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전통 일자리 소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긴 하지만 이제 또 우리 새로운 인적자원 관리 방식에서의 고용 친화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또 다양한 사각지대, 또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에 대한 이제 보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우리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 얘기들 잘 해주셨고요. 저희 이어서 저희 학계에서 이제 관련한 얘기와 관련한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의 필요사항 관련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노동연구원 오예택입니다. 오늘 인사관리학회에서 이런 주제로 세미나 한다고 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예, 인사관리학회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경영학이 반드시 꼭 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원래 주말에 제가 잘 안 움직이는데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앞에는 조금 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에 몇 가지 세부적인 주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의 세미나도 저는 이제 그렇게 메커니즘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결국 노동시장 환경은 계속 바뀌어 왔고요. 그것에 따라서 오늘 윤동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 왔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어 왔고, 저는 그것이 경영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은 그러한 역사의 큰 흐름에 또 다른 물줄기를 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환경은 뭐 오늘 나왔던 기술, 오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했지만 기술도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코로나도 있고, 아까 한 부장님 말씀하셨던 인구 구조 문제도 있고요. 뭐 근로자 가치관,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있고요. 이거는 시간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 정체될 수 없고요.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 노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는 노사가 물론 뭐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의 이해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사측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것인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확보할 것인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 것인지,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노측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작업할 것인지, 그리고 비슷한 노력으로 어떻게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것인지, 그리고 또 성과가 창출되면 그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경영학자들이 특히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 고민을 같이 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게 경영학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그러한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EU 오샤가 있습니다. 그 산업안전 쪽, 그러니까 이제 EU의 여러 가지 산업안전 관련된 정책을 하는 쪽인데, 거기에서 발주한 프로젝트를 우연히 좀 알게 됐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랐습니다. 하나는 여기도 정확하게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데요. 거기서 발주된 프로젝트는 AI와 코봇의 도입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것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줬고,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줬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EU 오샤 역할은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뭐 기업 사례도 조금 뭐 하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EU 오샤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첫 번째 좀 제가 몰랐던 그런 거라서 하나 좀 그랬고, 또 하나는 이 프로젝트를 3년 동안 5억 프로젝트를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장기간 제대로 투자를 하는구나,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두 가지 좀 제가 좀 느낀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오늘 한 분에 말씀하신 초연결, 초지능, 이제 초융합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사실은 저는 뭐 제가 아니라 많은 유명한 경영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물론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매니지먼트 되냐고 하는 매니지 모델이 굉장히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이게 지금 뭐 오늘 이런 우리가 과거에 다른 방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비인격 비대면 방식으로 가면서 비효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과거에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게 잘 활용되면 HR 업무를 굉장히 비일상적인,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에서 해방시켜서 HR이 좀 더 전략적인 것에 포커스할수록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기업의 임원들의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변화하는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생활에서 각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서 그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결국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의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술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기업에 체화되고 근로자들한테 활용되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그것은 우려는 아까도 나왔던 뭐 고용보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부가급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임금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쨌든 그 가치를 쳐서 임금으로 주던 뭐 용역으로 주던 줄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의 그 고용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프렌즈 베네핏의 주체가 명확한데, 문제는 이 플랫폼 기업은 N차의 그 고용주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고용주가 존재하려면 예를 들면 20개의 고용주가, 내가 한 그 플랫폼 노동자가 20명의 그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과연 그 플랫폼 그 노동자의 부가급여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는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회피하고 싶어하는 문제인데, 고용주가 한 명일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이 한 명의 고용자 책임을 지지만, 그러면 가장 많이 그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람이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뭐 n분의 1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책임질 것인지, 국가가 책임질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이 유럽에서도 유럽은 사실은 국가가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가 영국과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러면 프랑스가 책임질 건 영국이 책임,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문제 생각이 들고요. 오늘 AI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AI의 그 발전이 우리한테 주는 숙제는 특히 인사관리나 뭐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과연 누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아까도 뭐 일부에서 뭐 AI가 한 판정, 지금 뭐 프로야구도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심판이 아니라 뭐 기계 비디오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 뭐 공정성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저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 기존의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다. 다만 AI나 이런 발전이 사람이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세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AI 이런 발전 것들이 미래의 예측 분석력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근로자들이 어떠한 교육 훈련을 받고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분야에서 성과가 높았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근로자들을 그런 분야에 활용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재택근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재택근무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랑은 달리 5.1 쇼크 때 사실 나왔던 얘기고요. 5.1 쇼크에 1980년대 갑자기 기름값이 3배, 4배가 되니까 출퇴근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사무실 난방비가 엄청 높아져가지고 야, 이거 사무실 출근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없냐는 게 사실은 재택근무의 시작이었고, 미국의 경우에 2009년도에 동부에 폭설이 와가지고요. 연방 공무원들이 출근을 못해서, 그래서 그때 연방 공무원 원격 근무법이 그 다음에 통과됐습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갑자기 그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뭐 기술 장비의 부분은 단기간 해결이 되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인사관리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R&R의 문제입니다. 역할과 책임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출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상급자가 시키는 게 하급자가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근해서 오늘 뭐 할까 하면 상급자가 오늘 너 이거 해라라고 하면 그거를 하는 업무 방식을 했는데 재택근무는 그게 어렵습니다. 미리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되고 어떤 뭐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질 건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그 출퇴근 방식처럼 원활하게 어렵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일하는 방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투입에서 성과로 조금 바뀌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임금 체계는 저는 회사 짬밥 등급이라고 봅니다. 내가 얼마나 출근해서 밥그릇을 얼마나 먹었느냐 이거인데 사실은 이게 온라인으로 되면서 네이버가 2010년도에 책임 근무제로 바꾸면서 했던 그 작업이 있어요. 모든 업무를 다 온라인에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자가 체크하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고 임금도 연결시켰던 사례가 있는데 저는 앞으로 그래서 이게 투입보다는 산출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정문재 본부장님도 이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말씀하셨는데 뭐 디지털 뉴딜 얘기도 디지털 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정부 본부장님 그 문제의식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팀 만드는 건 좋은데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직무 역량 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막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럴 때 결국은 직무 역량이 상실되는 부분이 이제 문제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실을 좀 막아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직무 기회도 주고 그 사람들의 직무 역량을 계속해서 예를 들면 경기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수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상실되는 그렇지 않은 이런 댐이 없으면 상실되는 그런 것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좀 공공 사업이라든가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동연구원 오계택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이제 노사 공통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문제는 공통의 이해이다라는 것, 그리고 해외에도 유사한 연구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어쨌든 사람의 문제, 또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이런 거와 관련한 이제 이슈들 얘기를 해주셨고 또 추가로 국가 디지털 뉴딜뿐만 아니라 직무 역량을 고려한 지원책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양재환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국가 정책이나 좀 거시적인 측면을 봤다면 우리 학계에서 어떤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연구 앞으로 이제 필요한 분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양재환입니다. 이번 그 한국인사관리학회 이제 마지막에 토론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다양한 것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빨리 요약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통해서 이걸 이제 소화를 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동향을 말하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쪽에 관련된 연구가 지금까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걸 연구로 따라잡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해외를 다 비롯해서 주로 이제 신문지상이나 아닌 전문가 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 내지는 주장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긴 하고 좀 학술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연구가 수행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이제 해외에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래서 컴퓨터와 사람 간의 그 이제 상호작용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야를 좀 연구를 좀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분야는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애널리틱스나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사례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 경우가 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제 노동법적인 부분에서
법률에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그 법률적인 부분이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법률 노동법상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플랫폼 워커라든지 아니면 기획 워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요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것들이 이제 어떠한 식으로 발생을 하냐면은 요 사람들은 예전에 봤을 때 우리가 노동자로서의 분류하기 좀 약간 굉장히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노동자다, 너는 노동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누구도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류상에 있어가지고 미스캐테고라이제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보면은 그 인플로이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 자영업자이고, 이 사람은 자영업자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그 이제 인플로이인 거고, 이런 상황 그 자체가 캐테고라이제이션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또 이 많은 기업과 그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일부러 미스캐테고라이제이션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왜 그걸 하게 되냐면 그걸 하면 그런 것들이 잘못 분류를 함에 따라 가지고 발생하는 이익이 또 있기 때문이죠. 또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디지털의 기술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디펜던트, 셀프 임플로이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보면은 자영업자이기는 한데 자영업자로서의 그 독립성을 다 가지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의 노동 법률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변화되는 그 워크플레이스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을 문제인가? 이 사람들에게 노조를 가입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인가? 어떠한 법적 지위를 통해서 이 대다수의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호해야 될 사회적인 뭔가 목표라든지 의무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니지먼트 리서치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따지면은 이쪽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작년부터 이제 뭐 조직과 인사관리 연구 우리 학회지하고 그리고 뭐 이제 KBR 경영학 연구 이런 데서 특별 이슈를 통해 가지고 특별 연구를 계속적으로 이제 그 모집을 하고 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학회에서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논문을 쭉 발간해 왔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매니지먼트 그리고 인사조직 분야에 있어가지고 우리 학계가 가진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사례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연구 동향은 지금 그 현재 국내에 봤을 때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우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술 중심의 리더십 그 변화에 있어가지고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 중심의 변화, 기술 중심의 그 진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그 큰 사회적인 문제, 디스트럭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사회적 변화는 결국 기술만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술과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코이볼루션, 공진화의 그 단계를 꼭 거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AI나 이제 로봇 그리고 사람 이 간의 업무의 그 뭐랄까 분할,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기계는 어떤 역할, 기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그 분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업 관계를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그 각 기업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기술과 사회 그 사람의 인터페이스에 있어가지고 그 관계를 어떠한 식으로 본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과 기업 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우리가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사람 간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성과의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온라인 인공지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경영 의사 결정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경영 의사 결정을 정말로 잘 도와주는가?
AI 면접, 뭐 제가 뭐 이런 것도 조금씩 연구를 좀 해보긴 했는데 그다지 그렇게 도움되는 정도의 의사결정은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목표에 크게 좀 그 약간 갭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차별의 문제 분명히 있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MIT 랩의 그 노먼 사이코패스 인공지능 이런 문제도 있듯이 그런 문제와 그리고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발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산학 그 공동 연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야에서 산학 연구, 공동 연구가 필요한가? 사실은 뭐 그 인공지능, 애널리틱스, 뭐 IoT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왜 산학 공동 연구가 필요한가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 가지 질문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what, how, why 이 세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에 집중을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what하고 how 정도는 어느 정도 풀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분명히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why라고 생각하고, 이 why는 기술만으로 풀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Y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그 매니지먼트 인사조직 분야의 학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그 기술 발전이 있어가지고 이 실무자들과 그리고 이제 코딩 전문가들의 이 그 협업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 사이에 그 그림에 경영학자, 매니지먼트 학자는 그 그림에서 조금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통찰력을 제공하는 그런 그 하나의 주체를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을 하되 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우리가 해놓은 것들이 부여하는 가치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 기존의 그 이제 그 코딩이나 기술 전문가, 실무자, 그와 동시에 우리 경영학자들이 같이 뭔가의 그 위원회나 아니면 어떤 그 포럼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기회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중에 연구자들은 우리가 기존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데이터에 대한 그 액세서빌리티,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니지먼트 연구가 지난 뭐 한 세기 정도, 뭐 짧게는 몇십 년간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를 창출을 해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연구에서 발견한 것들도 미래에도 어느 정도 굉장히 또 유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매니지먼트 그 학자들이 기존의 그 실무자와 그 코딩 전문가 사이에 브릿지가 되어야지만이 이 그림 자체가 좀 더 포괄적인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좀 그 의미 있는 진보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재환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저희 연구 그동안 동향, 그리고 이제 연구 필요 분야에 대해서 또 아주 상세하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저희가 마지막에 또 발표자들께 답변할 기회를 드릴 건데요. 관련해서 혹시 그 지금 현재 이제 유튜브에는 아직 질문이 특별히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아마 저희가 이제 아마 이것도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마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플로어에서 저희 그래도 오셨는데 질문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내용이나 아니면 코멘트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신 분 계실까요? 한두 분만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께서 대표로 아니면 네, 부끄러워서 다들 아니면 시간 관계상 아마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이런 분위기가 또 익숙하지 않으신 또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관련한 내용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네 분의 우리 전문가께서 코멘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두 분의 발표자 분들께 간단하게, 저희도 또 시간이 많이 지났어서 간단하게 한 마디씩 좀 해주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발제 토론하신 분들의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저는 딱 하나 좀 우리 그 연구 아까 많이 말씀을 하셔서 좀 하나 부탁 겸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성본부에서도 접근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연관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생태계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공진화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더 잘 사는 방향으로 또 경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공진화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 생태계가 공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협력과 공유를 잘 이끌어낼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것을 조직 내부로 한 기업으로 끌고 들어와도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의 문제도 어떻게 구성원과 협력을 잘 이끌어내고 또 정보의 공유를 잘 시킬 것이냐도 사실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현장에 밀접해 있는 우리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과 또 학계에서 더 많은 연구들이 풍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토론자분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느낀 바도 많았고요. 특히 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 한 가지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양지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인사관리학회에서 연구할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 방식도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리더십이 어떠한 리더십이 실제 이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 실제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고 노동자 210만 명 중에서 4%만 지금 산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요. 또 플랫폼 노동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도 다르고 직업적 능력도 다르고 생계 의존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뭐 노동법 관련된 연구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업대는 아니지만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말씀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서비스를 활성화하게 되면 기업에서 관련된 해킹이라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학회에서의 심포지엄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같이 정지해보고 또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자님께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실 제한된 시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 아마 굉장히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이번 저희 학회뿐만 아니라 인사조직학회 그리고 경영학회도 이런 분야와 관련한 전반적인 이제 특별 세션들이 올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번 세션이 마지막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한 연구를 시작하는 또 산학 연구 또 기업과 또 노동자 측 같이 참여해서 연구를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저희 봐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저희가 또한 다양한 공간에서 이런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한국인사관리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특별 세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앤 워크플레이스 관련한 토론을 우리 발표와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발표해 주신 저희 한평호 소장님 그리고 윤동열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토론해 주신 우리 김동욱 본부장님, 정문주 본부장님 그리고 오게태 실장님 그리고 양재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인사관리학회 저희 이 좋은 특별 세션 또 기회를 주신 한국인사관리학회 유희창 회장님과 우리 임원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저희 특별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